구사론이 물질관에 레이저가 된 색즉시공. 구사론은 아비달마 구사론을 줄여서 부르는 북파불교, 소승불교의 대표적 논서로 인도의 세친, 4, 5세기이라는 인물이 썼습니다. 이 세친은 거의 보살이 지위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불교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음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유식학도 이분의 걸작입니다. 이 구사론과 유식학은 난해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한국 불교 역시 세친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위대한 세친이 이제부터 성법이란 중의 당돌한 논리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유식학은 반야심경의 의식에 대해 설명할 때 거론할 예정이고 지금은 물질을 논한 구사론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친은 구사론에서 물질을 색법에 속한다고 설명하며 그 성질은 질애라고 하였습니다. 질애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서로 장애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연하면 한 공간을 점유하는 물체는 상호 포개어 존재할 수 없고 서로의 자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책장을 들여놓은 자리에 텔레비전을 동시에 설치할 수 없다는 아주 당연해 보이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반야심경에서 물질이 공하다, 색즉시공, 고한 진정한 의미는 물질이 실체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물질을 포개 놓을 수 없느냐? 물질이 스스로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 저희 대견한 이론입니다. 인간이 만약 물질의 공성을 깨달으면 걸림이 없게 되어 물질인 내 몸이 역시 물질인 벽도 그대로 거침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깨달음이 단계에 이르면 아주 하찮은 재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세친의 생각이 저보다 부족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건대 제가 우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친은 1500여 년 전의 인물로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후 200년쯤 지난 시기의 대학자입니다. 그 시대는 반야심경은커녕 대승불교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반야심경을 아마 수천 번은 독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은커녕 그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야심경을 설명한답시고 책을 내며 주절되는 것은 사실 내 생각은 이런데 동의를 구해본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만약 세친이 이 반야심경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큰 깨달음을 즉시 얻었을 것입니다. 물질, 우주, 그리고 나. 물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아주 근사한 예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탄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전형적인 원소인데 우리에게 가까운 이 탄소의 일생이 인연에 따라 어떤 과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불교의 인과법, 즉 연기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화학자 프리보 레비 1919년에서 1987년의 글입니다. 중약, 그것은 탄소 원자 셋 그리고 칼슘 원자 하나와 결합하여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절단되어 석회로를 통과하면서 날개를 얻게 되었다. 이 표현은 안타깝게도 레비가 유태인 집단 수용소에 있었을 때를 묘사한 것입니다. 석회로란 그 악명 높은 소각로입니다. 그 원자는 바람에 포획되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고
10km 높이로 상승하기도 한다. 하늘을 날고 있는 매에 흡입되기도 하고 바닷물에 3번 용해되었다가 다시 공중으로 방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 우연히 유기화학적 모험을 하게 되었다. 운 좋게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다 그 안으로 침투해서 태양 광선에 의해 고정되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거미에 포획된 곤충처럼 탄소 원자는 산소들로부터 분리되고 수소와 결합하여 결국 생명이 사슬에 편입되었다. 그것은 피의 흐름에 진입하여 신경세포의 문을 두드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와 교체된다. 그 세포는 뇌에 속하고 그것은 나의 뇌이다. 마틴 리스, 태초 그 이전, 해나무. 제가 여러분이 가능하면 물질에 대해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공을 들이는 목적은 이와 같이 결국 물질은 우주는 나 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공이란 개념도 이 등식의 성립 과정을 조견하는 것이고 그 성립 과정은 다시 반야신경에 오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물질을 단순히 욕심을 일으키는 대상쯤으로 간주한다면 공의 이해는커녕 불도를 이루겠다는 수행자로서의 서원은 무량겁 동안 접어두어야 할 겁니다. 제가 갖는 기운은 만약 이런 식으로 연구와 사고를 축적해 가고 있는 서양의 문화와 철학이 불교의 그 과학적 성과들을 접목시킨다면 우리는 100년 후쯤 미국이나 유럽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한 구도의 길에 올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100년 후에도 불공과 제사가 우리나라 절의 주 임무가 된다고 가정할 때 말입니다. 공의 이해를 위해 적성 검사나 간단한 설문조사지를 받고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항목 중에 기타란이 있으면 무조건 선택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 쪽에 속합니다. 그러나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난감한 경우 중 하나는 무엇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그 무엇 비슷한 것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에게 얼음이나 눈의 느낌을 설명해야 할 경우나 미적분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설명해야 할 경우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러한 설명상의 문제가 불교를 어렵게 느끼도록 하는 주범입니다. 물론 불교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쉬울 수도 없고 쉬워서도 안 됩니다. 그 흔한 세속의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해도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하물며 나를 부처로 만드는 불교가 쉽다는 것은 도리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가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고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의문의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저는 이것이 1차적으로 불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스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스님들의 의식은 일반인의 불교에 대한 관심과 지적 욕구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에서는 법회의 신도가 몇 명이나 모일까에 대한 걱정이 어떻게 불교를 이해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각 분야의 첨단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불교의 교리에 대해 따지듯 물어왔을 때 그 사고방식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불교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스님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여기에서 스님들이 만약 어찌 불법을 세속의 지식에 맞추어 이해시켜야 하느냐, 모든 것이 마음의 법이란 이치만 알면 되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정말 불법을 모르는 말입니다. 진제와 속죄가 불이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같다. 이와 사가 다르지 않다. 번뇌가 곧 볼이다. 평상심이 도다. 라는 큰 말씀은 하시면서 어찌 그 하찮은 세속적 지식을 굴복시킬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는지요. 신도를 많이 모이게 하고 수십억을 들여 절 짓는 불사를 잘 하는 것도 능력이고 방편이지만 이 골치 아픈 지식인을 조복시키고 납득시키는 것도 출가자가 해야 할 방편바람일의 수행이 아닌가요? 이러한 각고의 노력 없이 그들에게 알아서 선적인 불교를 느끼라고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부동지의 마음을 내는 것이 진심으로 불법의 진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그 부동지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거지라고만 보시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교훈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이 의미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선수행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지선사 당나라 850년경은 누가 법을 묻든 손가락 하나 세어 보이셨다. 어느 날 선사가 없는 사이에 손님이 찾아와 물었다. 스님께서는 주로 어떤 법을 가르치는가? 그러자 선사를 시봉하는 동자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 제 딴에는 스승의 흉내를 내본 것이다. 나중에 구지선사가 돌아오자 동자는 손님이 왔다 갔다고 이야기했다. 구지선사가 물었다. 그래, 무슨 말씀이 없으시더냐? 예, 스님께서는 주로 어떤 법을 가르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사가 물었다. 그래, 뭐라고 대답했느냐? 동자는 얼른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이며 말했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자 선사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니 동자의 손가락을 싹둑 잘라버렸다. 아야! 동자는 잘린 손가락을 움켜쥐고 엉엉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때 갑자기 선사가 동자를 불렀다. 동자가 고개를 돌려 돌아보자 선사는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 그러자 동자도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세웠다. 앗! 그러나 이미 손가락은 잘려나가고 없지 않은가. 동자는 비로소 퍼뜩 깨쳤다. 한국 불교에는 그나마 잘려질 손가락이나 있는지 걱정입니다. 있다, 없다, 그리고 공하다. 한 젊고 예쁜 처녀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아이들에게 물었다. 저 벽 시계에도 있고 선생님에게도 있는 것이 뭐가 있죠? 한 아이가 대답했다. 두 손이요. 다른 아이도 대답했다. 얼굴이요. 좋아요. 그럼 벽 시계에는 있는데 선생님에게는 없는 것은 뭐지요?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한 꼬마가 소리쳤다. 불알이요. 물어본 선생님 잘못도 아니고 대답한 아이의 잘못도 아닙니다. 선생님과 아이에게 시계추를 시계불알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적 통상이었으니까요. 다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불알이라고 한 것은 선정적이라고 몰아붙이면 정말 바보가 되겠지요.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언어적 인식은 한번 고정되면 좀처럼 바뀌기 어렵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교에서는 없다는 말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무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하면 인생은 무상한 것, 즉 덧 없는 것을 먼저 연상합니다. 스님들도 법문할 때 돈도 명예도 쾌락도 다 무상한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법문할 때 즐거움보다는 괴로운 일이 많은 요즘의 중생들이기에
괴로움과 고통, 번뇌도 무상한 것이니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 끝이 있게 마련이라고 용기를 주는데 무상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없다는 말은 있는 것에 대한 상대적 표현입니다. 물건이 있다 없다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여기에 인간인 나를 더해 내가 없다, 내가 있다가 난 죽었다와 난 살아있다를 의미한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불법을 논하는 자리라면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언어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불법은 있다, 없다의 유, 무를 떠난 중도의 자리에 그 진리가 있다. 깨달음이란 이러한 양극단을 여윈 자리이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그 어려운 중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도리는 실은 반야신경에서 딱 한 글자로 표현해버린 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는 공의 심오한 이치를 설명하는 선법문에서도 나는 없다고 해버립니다. 나는 공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은 분명한데 사람들은 그 없다라는 단어에서 자꾸만 있다는 것의 상대적인 개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의 시계불알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불교를 설명할 때 좀 더 명확하고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자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국어의 표준말과 맞춤법도 몇십 년 지나면 표준화 작업을 하는데 불교의 용어는 1000년 이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가씨 하면 천박함을 연상하기도 하지만 조선시대의 아가씨는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의 불교와 지금의 한글 세대를 위해서라도 곡해의 소지가 있는 불교 용어는 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반야신경의 공을 설명하고 있지만 털어놓자면 여러분을 속 시원히 납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설령 제가 이러저러한 노력을 통해 이해시켜 드리려고 시도한다고 해도 이 공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언어적 설명과 해설도 결국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더구나 돈 주고 산 책인데 뭐라 한마디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이 페이지의 앞뒤로 있는 공이란 단어가 들어간 제 이야기는 모조리 공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공에 대한 제 설명법이니 놓치지 마시기를 오히려 당부드립니다. 1 더하기 0은 1과 0 더하기 1은 1은 같은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화두와 같은 불교의 깨달음의 키워드와도 같습니다. 현장 스님의 반야신경역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부여시란 이하동문이라는 말입니다. 졸업식 때 학생회장이 대표로 나가서 졸업장을 받을 때 교장 선생님이 위 학생은 소종의 과정을 하며 끝에 암흑의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은 이하동문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풀어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즉시공, 상즉시공, 행즉시공, 식즉시공 이러면서 역부여시는 필요 없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이제 현장역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제기입니다. 첫째, 현장의 이하동문격인 생략법 때문에 색이 공하다는 것만 강조되어 설명하지 수도 공하고 상도 공하고 행도 공하고 식도 공하다는 본뜻의 전달이 미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뒤의 수상행식,
값도 앞의 색과 같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이유는 색부터 식까지 모두 한솥밥을 먹는 오온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현장 자신도 이 오온을 모두 공한 것으로 인식하여야 조견 오온 개공, 반야란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반야신경 초장부터 밝혀놓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색즉 시공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물질은 곧 공한 것이다 라고 해놓고 공한 것은 물질이다 라고 뒤집어서 반복하여 말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는 이런 저희 소심함에 질려 이 중이 이젠 말꼬리까지 잡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정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으니 제 해명을 들어보십시오. 저로서는 30년 이상을 고민하다 겨우 답을 얻은 것이니 말씀드릴 기회는 주셔야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원본에는 없는 고액이란 단어를 임의로 더해버린 현장 스님에게 불평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의 한역에 대한 현장의 안목은 찬탄하고 싶습니다. 과연 1 더하기 0은 1과 0 더하기 1은 1은 같은 것일까요?